내 아이를 위해서는 무엇이든 하겠다는 부모들의 마음을 진짜 문자 그대로 몸소 실천한 양반이 있습니다. 아이를 유괴한 유괴범을 빵야빵야로 인생 조기 퇴근시킨 게리 플러시.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게리 아재가 유괴범을 조기 퇴근시키는 장면이 TV 라이브 방송으로 전국에 중계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아들의 복수를 마친 게리는 어떤 최후를 맞이했을까? 여러 가지 궁금증이 폭발하는 가운데 오늘은 게리 플러시 아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945년 루이지애나주에서 태어난 게리 플러시 아재는 사건 당시에 3학년 8반이었습니다. 38이었어요. 그야말로 전형적인 미국 백인의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고 미 공군에서 살짝 복무를 했는데 전역 후에는 학생들 야구 코치도 하고 세일즈도 하고 그냥 돈 되는 거는 가리지 않고 하면서 가족을 부양했습니다. 게리 아재는 준 플러시라는 아내가 있었고 둘 사이에는 4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게리 아저씨는 항시 자식들이 체육 활동을 활발하게 하기를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운동을 열심히 하면은 몸과 마음이 단련되고 어린 나이에 술 처먹고 담배 피고 헛짓거리 안 하도록 이런 식으로 도와준다고 믿어가지고 일찌감치 자식들에게 방과 후 활동으로 적성에 맞는 체육 활동을 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게리 아저씨의 4명의 자녀 중에 조디라는 9살짜리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조디는 구기 종목 이런 거보다 격투기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집 근처에 있는 태권도 도장에 보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도장에 게리가 애를 딱 데리고 갔는데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제프리 두셋이라는 사범 하나가 있었어요. 제프리 사범이 보니까 굉장히 친절하고 예의도 상당히 바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같이 활동에 참여하는 게 돈 때문에 마지못해서 하는 게 아니고 애들이랑 어울리는 게 진심으로 즐거운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게리가 도장의 아들 조디를 데려갈 때마다 잠깐 제프리 사범이랑 노가리를 까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제프리 사범이 가까운 친구나 주변에 가깝게 지내는 가족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태권도 사범으로 버는 돈이 시원찮으니까 태권도 도장 창고에서 간이 침대 하나 펴놓고 숙식을 한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거를 들은 게리 아재는 제프리를 딱하게 여겼습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 게리 아재가 사실은 부부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별거 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혼에 대해서 논의할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재도 남이 그렇게 외롭게 지내는 게 남일 같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더 측은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제프리 사범, 조디랑 나랑 우리 아버지 집에서 매주 일요일 저녁 다 같이 식사를 하는데 혹시 주말에 시간이 될까? 저야 당연히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게리가 제프리 사범을 집으로 데려가가지고 샤워도 시켜주고 게리 아저씨가 가장으로서 바쁘게 산다고 이제 살이 쪄가지고 더 이상 못 입는 옷들 있지 않습니까? 그럼 몇 번 못 입은 그런 깔끔한 셔츠도 물려주고, 그죠? 사람 구실하도록 이렇게 깔끔하게 단장도 시키고 그렇게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저녁마다 이제 게리 부모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디의 조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같이 저녁도 먹고 하면서 제프리는 점점 가족과 친해지고 마치 가족의 일원처럼 가깝게 지냅니다. 게리 아재나 준 아지매가 이렇게 막 바쁠 때 제프리 이 양반이 이제 9살 조디를 데리고 학원 수송도 댕기고 마트 가가지고 같이 가가지고 장도 보고 이런 식으로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디가 10살이 되었을 때 하루는 제프리가 지 차로 조디에게 운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꼬드깁니다.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미국은 16살 때부터 면허를 딸 수 있는 주가 있고 미국 정서상 발이 페달에 닿는 정도의 나이가 되면은 재미삼아서 공터나 주차장에서 운전 연습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조디가 10살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10살은 이런 미국에서조차 조금 일찍이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아무튼 제프리가 그런 제의를 했을 때 조디는 기뻐가지고 둘은 운전 연습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프리 이 새끼가 본색을 드러냅니다. 제프리는 조디를 지 허벅지에 앉힌 다음에 직접 페달이나 변속기를 지가 잡고 조디는 핸들만 잡는 식으로 업무 분담을 유도합니다. 그리고 둘은 동네를 저속으로 뺑뺑이 도는데 한참 운전에 정신이 팔린 틈을 타가지고 제프리는 조디의 허벅지에 손을 올립니다. 여러분들 미국 정서에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처음에는 조디가 이거 실수인가 생각을 했는데 제프리가 또
손을 올렸답니다. 그 당시에 조디가 굉장히 당황스럽긴 했지만 별 반응 없이 얼버무리면서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수가 아니고 제프리 임마 이게 작정하고 살짝 떠본 거였습니다. 이 이후로 제프리는 더 대담하게 미친 짓을 감행합니다. 얼마 후에 텍사스 휴스턴에서 어린이 태권도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제프리 임마가 사범이니까 그런 거에 빠삭하게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프리는 조디의 아버지 게리에게 휴스턴에서 열리는 태권도 대회가 있는데 조디가 실력이 좋으니까 자기가 직접 인솔해가지고 대회 치르는 것까지 전부 다 도와주고 챙겨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조디와 게리 아재가 살고 있는 그 루이지애나에서 휴스턴은 5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라 가지고 대회에 참가하려면 적어도 1박 정도는 때려줘야 하는 그런 까라거든요. 그런데 게리 아재 같은 경우에는 제프리가 어린 조디를 잘 케어해 줄 수 있게 호텔 방도 같이 잡아줍니다. 그리고 제프리는 호텔에서 조디에게 쓰레기 짓을 하게 됩니다. 당시 조디는 10살이었고 거절하는 게 겁이 나가지고 괜히 거절했다가 우정이라고 믿었던 제프리를 잃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조디의 마음을 이용해가지고 제프리는 미친 짓을 계속 감행합니다. 그런데 제프리의 수상함을 느낀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게리의 친형이었습니다. 이 형님이 텍사스 그 댈러스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태권도 대회가 마침 게리 아재의 친형 집 근처에서 개최가 됐거든요. 그래서 게리 아재의 경우에는 잘됐다. 호텔비도 아낄 겸 아들 조디랑 제프리를 형님 집에서 재워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둘이 댈러스로 같이 차를 타고 게리 형님 집으로 오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게리 아재 이 친형 입장에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미국 정서에서 다 큰 어른 남자가 어린 애들하고 가깝게 어울리는 그 자체가 레드 플래그입니다. 어울리는 그 자체가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미국 정서상. 그래서 한국 남자분들 이제 미국에 오시면은 애기들 귀엽다고 머리 쓰다듬고 볼 꼬집고 들어 올리고 이러면은 여러분들 개 털릴 수 있습니다. 진짜로 바로 기싸대기 털릴 수가 있어요. 그 정도입니다. 미국은.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정서가 있기 때문에 게리 아재의 친형님이 둘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제프리가 조디에게 입을 맞추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래서 전화를 드립니다. 야, 지금 내가 뭘 봤는 줄 알아? 응? 그 태권도 사범 자식이 조디 입에 지 입술로 박치기를 하는 걸 내가 똑똑히 봤다잖아요. 형님 뭐라는 거예요? 아니라니까. 제프리는 우리 식구 같은 친구요. 그 불쌍한 친구 못살게 좀 굴지 마요 좀. 그런 무방비 상태에서 제프리는 계속해서 미친 짓을 했고 주로 태권도 대회를 핑계 삼아서 장거리 여행 중 호텔방에서 일어났습니다. 더군다나 사태가 심각했던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게리랑 아지매랑 지금 이혼 절차를 밟고 있어가지고 별거 중이었고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게리 아재도 지 앞가림하기 바빴고 지 감정 추스리는데 급급한데 그나마 제프리가 조디를 케어해준다고 생각해가지고 심적으로 제프리에게 상당한 의지를 하고 있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조디도 부모님이 자기들 나름의 사정으로 자기들 감정 추스린다고 정신없었기 때문에 사춘기 접어드는 시기에 관심도 못 받고 어디 의지할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아마 제프리와의 관계가 어그러지는 게 두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끽소리 못하고 당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984년 2월 19일 제프리는 별거 중이던 조디의 엄마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아줌마, 지금 제가 볼일 보러 가는데 혹시 조디 좀 빌릴 수 있을까요? 무거운 건 아니고 가벼운 거 몇 개 좀 들어야 되는데. 그래 짐 실는데 큰 차 필요해? 그럼 내 차 가져가든지. 아니요, 괜찮습니다. 제 차로도 충분합니다. 그래 그럼 하고 아무 의심 없이 조디를 제프리 손에 건네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몇 시간 후에도 소식이 들리지 않았고 조디 엄마는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몇 시간이 더 지나고도 아무런 소식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조디의 엄마는 수화기를 들고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경찰이 집 주변을 검색하기 시작한 바로 그때 조디는 제프리의 차에 탄 채로 아무런 저항 없이 어디론가 끌려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꽤 멀어졌다는 걸 느낀 조디는 제프리에게 말을 겁니다. 형,
어디 가는 거예요? 네 눈에는 내가 태권도 사범으로 보여? 너 납치된 거야. 제프리 두셋은 조디를 납치해서 쉼없이 달려도 30시간이 걸리는 국토 정반대 캘리포니아로 향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실종된 지 10일이 지난 어느 날 사라진 아들 걱정에 마음 졸이며 하루하루를 버티던 조디의 엄마 주은의 전화기가 울립니다. 여보세요? 조디야? 엄마, 조디야, 니 괜찮나? 다친 데는 없나? 그래, 걱정하지 말고, 알았지? 조디야, 제프리 형이랑 엄마가 통화를 좀 해야 되거든? 제프리 엄마 좀 바꿔줄래? 용건만 간단히 말해, 오케이? 제프리군 어때요? 밥은 먹고 다녀요? 뭐 상황이 이래 됐어도 우리 제프리군 다치지 말고 밥도 잘 챙겨 먹고 그래요. 예? 제프리군이 뭐 그런 결정을 내렸을 때는 뭐 피치 못한 사정이 있었겠죠. 걱정하지 말고 마음 정리되면은 그때 보면 되는 거예요. 라는 식의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자기 아들을 유괴한 또라이 자식이랑 통화를 하는 엄마치고는 너무 오지랖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프리와 아지매가 통화를 하는 그 순간 아지매 옆에는 FBI 요원 4명이 통화 추적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시간을 끌기 위한 고도의 작전이었던 겁니다. 계속해서 아줌마가 제프리와 대화를 주고받으며 시간을 끌던 가운데 FBI는 현재 제프리가 캘리포니아 애너하임의 한 호텔에 머무르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경찰 특공대가 호텔로 향합니다. 그래요, 제프리군. 조디는 감튀 먹을 때 케찹 말고 마요네즈에 찍어 먹잖아. 그거 꼭 지켜줘. 땅땅땅 땅땅땅. Police! Open the door! 경찰이다! 문 열어! 아이씨! 그렇습니다. 제프리는 납치 혐의로 체포되었고 경찰 당국에 의해 곧바로 구금 조치되었습니다. 이 일에 대한 뉴스가 미국 전역에 삽시간으로 퍼지게 되고 수많은 기자들이 게리의 집으로 들이닥칩니다. 아버님, 이번 사건으로 느낀 점이 있으시다면요? 제가 제 아이를 사랑한다는 걸 이번 기회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앞으로 우리 애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할 겁니다. 그리고 집으로 환송된 조디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 모든 혼란스럽고 끔찍한 상황에 대해서 할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도 게리 아재는 조디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냥 아들이 멀리 납치된 상황이었고 제프리가 금전적으로 뭘 요구하고 뭐 송금 때리기 전에 뭐 이 정도면 싸게 선방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게리 아재 집으로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여보세요? 조디 보호자 되십니까? 조디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하던가요? 아니요, 아직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아버님, 잘 들으이소. 저희가 지금 조사한 바로는 지금 이런 짓거리를 했더라고요. 예? 게리는 아들이 그간 어떤 추악한 짓을 당해왔고 아들이 그렇게 추악한 짓을 당한 거는 자신의 책임이 크다는 걸 인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게리는 정신적으로 완전히 부서지게 됩니다. 친형이 이미 이전에 경고를 했고 그동안 여러 조각조각의 단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한 가장의 억장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무너진 게리는 주먹을 불끈 쥐게 됩니다. 9시 뉴스입니다. 얼마 전 납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제프리 두셋은 지금까지 자신이 손을 대온 아이들이 조디 한 명이 아니라고 털어놨고 그 수는 기억도 못할 정도로 여러 회에 거쳐서 수많은 아이들에게 행해왔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프리는 친절이라는 가면 뒤에 괴물의 얼굴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이야기는 끝이 아닙니다. 더 큰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984년 3월 16일 제프리는 캘리포니아에서 루이지애나로 호송되어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호송은 비행기 편으로 진행되었고 사건의 심각성으로 인해 이미 전국의 방송사와 시민들의 이목은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될 제프리 두셋 호송 과정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정대로 제프리 두셋은 루이지애나 공항에 도착했고 형사들과 함께 수화물 픽업 구간을 빠져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공중전화를 사용하고 있던 한 남성이 급히 돌아서더니 빠빠빠빠빠빠빠빠빠 엄청난 소리와 함께 제프리 두셋의 뚝배기는 정확하게 관통됩니다. 뭐 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요. 왜 그러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빵야를 들고 있던 자를 급히 형사들이 제압했습니다. 그런데 빵야를 들고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조디의 아버지 게리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충격적인 상황이 라이브 방송으로 전국에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태권도 사범 제프리 두셋을 하늘로 조기 퇴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게리의 이런 아들에 대한 복수는 전 국민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야, 띠바 내가 저 입장 돼도 저랬을 것 같다. 어? 쓰레기를 쓰레기처럼 대했는데 왜 저게 죄가 됨? 이런 정신적인 지지뿐만 아니라 무전 유죄, 유전 무죄 미국에서 혹시나 돈이 도움이 될까 게리 아재 변호사 선임을 위한 전 국민적인 모금이 이루어졌을 정도로 국민적인 지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인생 조기 퇴근 집행자 게리 아재에 대한 재판이 드디어 열립니다. 재판장에 앉아있는 게리 아재는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이 당당하지만 그의 눈에는 아들을 지키지 못한 자책과 슬픔이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게리의 변호팀은 제프리의 추악함을 판사에게 조목조목 설명하며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어쩔 수 없었음을 열심히 변호합니다. 그리고 재판 중 판사가 게리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그런 일을 벌였는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아들이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애비로서 어떤 심정이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모릅니다. 내가 어떤 심정으로 뚝배기를 깼는지. 여러분이 내 입장이었어도 똑같은 행동을 했을 겁니다. 라는 식의 이야기로 당당하게 동기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재판 결과가 나옵니다. 피고 게리 플러시는 납치까지 하며 아들에게 몹쓸 짓을 상습적으로 일삼은 제프리 두셋의 뚝배기를 관통시키고 인생 조기 퇴근을 집행하는 혐의가 있다. 사람의 인생을 조기 퇴근시키는 것은 매우 엄중하게 벌받아야 하나 제프리의 범죄 이력을 보았을 때 앞으로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수 있었고 그것을 조미연에 방지했다는 것을 참작한다. 따라서 피고 게리 플러시는 7년 집행유예 5년 보호감찰 사회봉사 300시간을 선고합니다. 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게리 아재는 단 하루의 감옥 생활 없이 아들의 복수를 시원하게 성공시켰습니다. 이 일이 있고 자신의 부주의가 아들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줬다는 것을 평생 참회하는 마음으로 게리 아재는 아동범죄 방지 운동가로 열심히 활동하시다가 2011년 뇌졸중으로 하늘로 떠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게리 아재가 돌아가시기 전에 한 방송사와 인터뷰한 내용은 아직도 미국 사회에서 전설로 남아 있습니다. 제프리 두셋의 뚝배기를 날릴 걸 후회하시나요? 겠냐? 다시 쏠 수 있으시겠어요? 쏠 수 있어! 쏠 수 있어! 여기에 한 방, 여기에 한 방! 제 몸속에 총알이 2개나 박혀 있습니다. 오늘은 아들의 복수를 위해서 유괴범 뚝배기를 날린 게리 플러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려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